꼴 좋다, 이 천벌받을 인간들아. 병원 응급실, 수치심에 뒤엉켜 실려온 두 남녀. 한 명은 내 남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시아주버님의 아내였다. 그들은 내가 그저 힘없는 간호사이자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조용한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추악한 집안을 파멸시킬 모든 증거를 바로 내가 쥐고 있다는 거를. 오늘 밤 이 응급실은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것이고 판결을 내리는 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이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병원 야간 근무 중 저는 위독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온 제 남편과 형님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이 서로에게 단단히 붙어버린 끔찍한 모습으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고.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 응급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마지막 진료 기록을 쓰고 있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늘 듣던 소리였지만 그날 밤 따라 심장이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2명이 소리쳤습니다. 서둘러요. 특이 케이스입니다. 환자들은 얇은 담요 한 장에 몸이 뒤엉킨 채 공황 상태로 실려 내려왔습니다. 당직 의사가 힐끗 보더니 즉시 소리쳤습니다. 복상사 의심, 아드레날린 준비하고 심장 모니터링 즉시 시작해. 저는 이동 침대를 밀어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가 걷히는 순간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남자는 제 남편 이강우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새빨개진 여자는 최유라, 제 형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자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1초간 정지했다가 다시금 긴급한 의료 절차에 따라 분주해졌습니다. 강우는 비 오듯 땀을 흘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유라는 흐느끼며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사람 먼저 살려주세요. 곧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저 남자는 저희 조상님들 위패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형님과 함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 맥박하고 혈압 계속 체크하고 근위 환자 준비해. 저는 직업적인 반사신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상사 케이스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흥분으로 심장마비나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나이든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환자가 제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처치하는 동안 강우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더듬거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게 참회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죽음의 공포에서 나온 반사적인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예감, 몰래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 늦은 귀가, 회피하던 눈빛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속이려 애썼을 뿐이었죠. 긴장 속에서 20분이 흘렀습니다. 약물 투여와 응급처치 후 강우의 심박수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인한 근육 경련 합병증 때문에 몸은 여전히 굳어 바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온몸을 떨며 창백한 얼굴로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추가 논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빌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형님을 그렇게 낯선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동설아 부르며 한 식탁에 앉고 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비밀로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장 무시당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강우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가족의 체면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였고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목격한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천벌이에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침묵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유라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고 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몇몇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문은 병원 안에서 오래 숨길 수 없죠.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거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남자가 바로 우리 집에서 제 형님과 함께 저를 배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의사가 돌아와 그들을 별도의 병실로 옮겨 추가 관찰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진료 기록에 서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림 없이 또렷하게 직업은 제게 냉정함을 강요했고 아마 그 냉정함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누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지만 부서지는 대신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응급실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족, 친척, 시어머니, 아주버님 모두가 이 폭풍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울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날 야간 근무가 끝난 후에도 순간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우와 유라를 보고도 즉시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제가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그저 착하게만 굴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저는 막 졸업한 신참 간호사 시절에 강우를 만났습니다. 월급도 적고 매일 병원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자취방에 돌아오면 잠들기 바빴죠. 강우는 엔지니어였는데 마른 체격이었지만 몸이 날랬고 과장 없이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유혹할 때도 화려한 말은 쓸 줄 몰랐죠. 그는 야간 근무가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서 우유 한 팩이나 빵 한 조각을 사주며 웃었습니다. 민서 씨, 너무 힘들게 일하네요. 이거라도 먹고 당 떨어지지 않게 해요. 저는 그 소박함에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좋은 남자란 말이 많은 남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동안 강우는 제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환자 보호자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커질까봐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강우가 그 사실을 알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같이 가줄게.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강우가 저를 집에 처음 인사시키던 날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살피면서 동시에 값을 매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다행히 심한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 뭔지, 근무 시간은 어떤지 물으시곤 고개를 끄덕이셨죠? 간호사면 됐지. 아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끄덕임이 저를 아껴서가 아니라 며느리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인내심 있고 감히 대들지 않을 여자라는 뜻이었죠. 강훈의 집은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김 여사님 외에도 아주버님인 이강혁과 그의 아내 최유라가 있었습니다. 강혁 씨는 강우보다 3살 많았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과묵한 성격의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님은 살갑게 말하고 예쁘게 웃으며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아 끌었죠. 어머, 민서 씨구나. 너무 착해 보인다. 이제부터 우리 친자매처럼 지내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시집살이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동서지간의 불화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 집에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우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강혁 씨보다 강우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고 다른 누구보다 강우를 더 많이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가장 맛있는 갈비찜 한 조각을 강우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우가 참 똑똑해. 나중에 이 집안 기둥이 될 거야. 강우는 익숙한 칭찬인 듯 웃었습니다. 반면 강혁 씨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가족 이야기에서 자신이 겉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듯 조용히 나물만 집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 하나를 목격하고는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강혁 씨는 늦게 퇴근했는데 온종일 공사장에서 험한 일을 했는지 옷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대로 된 일 좀 하라고 했잖니. 맨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강혁 씨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일하다 온 건데요, 어머니. 김 여사님은 흥소리를 내더니 강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생선 좀 더 먹어라. 엔지니어도 피곤한 일이지. 저는 옆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공평하게 나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요. 유라는 그 편애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웃고 교묘하게 아첨하며 선물과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김 여사님을 돌봤죠. 김 여사님은 그런 유라를 더욱 아꼈습니다. 유라가 무슨 요리를 하든 김 여사님은 식사를 마치고 늘 칭찬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참 싹싹해. 철없는 애들이랑은 다르지. 그러고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무언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갓 시집 왔으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김 여사님과 유라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만약 네가 옛날에 강우를 먼저 만났더라면.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유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듯한 웃음소리였죠.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즉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왔니 얘? 손 씻고 밥 먹어라. 유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서, 딱 맞춰 왔네. 내가 방금 국 끓였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옛날이라는 그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시집 온 지 첫 몇 달간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강우도 아내를 아끼는 척은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보고는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기뻐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큰일을 해야지 여자가 하는 자질구레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강우 버릇 나빠진다. 강우는 어머니 말을 듣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옛날 시어머니들은 다 저렇다고 생각하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제 방에 물건을 빌리러 자주 왔습니다. 핸드크림을 빌리기도 하고 머리핀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 외투를 빌리기도 했죠. 그녀는 물건을 빌려가면서 늘 칭찬했습니다. 우리 동서 정말 착하다. 내가 그래서 동서를 아끼잖아.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그녀가 제 앞에서 강우를 자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담인 척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칭찬이었죠. 한 번은 제가 옷을 개고 있는데 유라가 문에 기대어 콘센트를 고치는 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는 정말 복받았네. 남편이 손재주도 좋고 책임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거든. 말을 마친 그녀는 웃었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점차 저는 이 집의 비뚤어짐이 한두 마디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강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강우는 식사부터 돈 문제까지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강우를 위해 남겨두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강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면 강혁 씨는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왔지만 여전히 촌스럽고 서투르며 말주변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유라는 그 흐름을 교묘하게 따라가며 사랑받는 사람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새로 들어와 어떻게든 어울리려 애썼지만 애쓸수록 이미 각본이 정해진 연극의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우 옆에 누워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오빠랑 아주버님을 비교하는 것 같지 않아? 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저런데 내가 어떻게 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불쌍하지 않아? 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잖아. 그 대답은 너무나 무미건조해서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강우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편애는 미움받는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항상 옳고 항상 용서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편애와 그 눈 감아주는 태도가 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잘못된 관계를 키워왔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어느 야간 근무 날 밤 모든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터져버릴 때까지는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던 날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잠을 못 주무시거나 강우가 저를 기다리느라 깨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빛은 불길한 징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이었죠. 저는 몇 초간 멈춰 섰고 그 소리는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식탁에 태연하게 앉아 계셨고 유라는 마치 방금 물을 따랐다는 듯이 컵을 들고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왔어? 내가 생강차 한 잔 타줄게. 야간 근무하면 춥잖아. 말은 다정했지만 마치 제가 막 시작되려던 대화에 끼어든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문자 메시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우는 원래 휴대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고 퇴근 후에는 보통 밥을 먹고 뉴스를 보거나 구석에서 선풍기나 콘센트를 고치곤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자정이 가까워지면 그의 휴대폰 화면이 자주 켜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힐끗 보고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누가 문자 보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고객이 부품 물어보는 거겠지. 하지만 문자는 항상 이상한 시간에 왔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만 꼭 그랬죠. 저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화낼까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당황함이었죠. 한 번은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교대 근무가 일찍 끝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강우가 자고 있었고 휴대폰은 베개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화면이 켜지며 최유라 형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은 없었지만 그 이름은 마치 누군가 제 손을 붙잡는 것처럼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 나 너무 외로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지우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는 바로 배신을 떠올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둡고 흐릿한 무언가가 우리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형님이 외로워서 그런 거라면 왜 하필 시동생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그 후 며칠
유라의 행동도 교묘하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혁 씨가 장기 출장을 갈 때마다 유라는 얇은 옷이나 목이 깊게 파인 잠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유라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속이 비칠 만큼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죠. 강우는 의자에 앉아 국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바닥을 향하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집에 남자도 있는데 형님 그렇게 입으면 춥지 않으세요? 유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 난 익숙해. 방에서도 이렇게 입는데 그리고 신경 쓸 사람도 없잖아. 신경 쓸 사람도 없다는 그 말은 제 인식에 따기를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강우와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부부가 나란히 누웠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형님이 그렇게 늦은 밤에 문자 보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강우는 벌떡 일어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또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그냥 형님이 심심해서 시시콜콜한 거 물어본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라고 보내는 것도 시시콜콜한 거야? 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서야, 의심 좀 그만해. 네가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가 처음으로 제게 그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화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듯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그의 방식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집안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해. 병원에서 배운 버릇으로 남편 의심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강우는 항상 깨끗했고 저는 그저 의심 많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집안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네가 시끄럽게 만들면 네 복을 네가 차는 거야. 제가 제 복을 찬다고요? 어떤 복을요? 제가 모든 구석에서 소외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은 비가 오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응급 환자가 몰려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유라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강우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 간의 대화가 아니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옷장 근처에 서서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강우가 에어컨 고쳐주러 왔어.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팠거든.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고쳤어.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은밀한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심코 이루어지는 접촉들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유라가 강우에게 수건을 건네주는데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강우는 바로 손을 빼지 않았고 유라는 그를 형님이 시동생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채소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작게 헛기침을 하자 유라가 그제야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 동서 왔네? 강우는 고개를 돌려 손을 씻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카메라는 대문과 현관 모퉁이를 똑바로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몇몇 날 카메라의 각도가 틀어져 있거나 렌즈 바로 앞에 작은 천조각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바람에 날린 거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우에게 물으니 그는 또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오버한다. 하지만 어떤 바람이 하필 제가 야간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불고 어떤 바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유라의 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징후들로부터 저는 더 이상 오해라는 두 글자로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제가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대본을 받지 못한 채로요. 저는 침묵이 화목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제 눈앞에서 잘못된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우가 에어컨 수리를 핑계로 유라의 방에 있는 것을 목격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순진한 새댁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눈을 뜨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 인생에서 밀려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첫 번째 사실은 시어머니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순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인 강혁 씨가 장기 출장을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꼭 일을 만들어 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이웃집에 가서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가게는 바로 골목 앞에 있어서 직접 가실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이른 아침에 저를 깨우시며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촌 이모댁에 가서 제사 음식 좀 전해주고 오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시계를 보니 이제 막 6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사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필요한데 말이죠. 제가 근무 끝나고 돌아와서 가도 될까요? 방금 야간 근무 마치고 와서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했으면 더 집안일을 챙겨야지. 며느리가 잠만 자면 누가 일하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면 어머니가 또 화목을 들먹이며 저를 억누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가 꼭 절묘한 시간에 저를 내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이요. 제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듯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 저는 길가에 서서 손에 든 물건을 쥔 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끔 일을 꾸미시는 걸까? 어느 날 오후, 강혁 씨는 멀리 출장을 갔고 저는 드물게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습니다.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옅은 색의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껏 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도 갑자기 현장일이 취소되었다며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호는 원래 휴가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기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좀 사오너라. 오는 길에 우유도 한 팩 사오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급하신 거예요? 방금 집 청소 끝내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안 가면 내가 가야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대꾸하네. 저는 이를 악물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웃집 뒤로 돌아가 벽에 몸을 숨기고 부엌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집 안에서 유라가 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김 여사님이 달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행복을 말하는 걸까요? 유라의 남편인 강혁 씨는 멀리 출장 가 있고 집 안에는 유라와 강우뿐이었는데 저는 밖에서 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제 안의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뛰어들어가면 김 여사님은 부인할 것이고 유라는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며 강우는 또 저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화목을 무기로 제 목을 조르는 이 집에서 감정만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딱 한마디만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 유라 형님이랑 강우 오빠가 좀 지나치게 친한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눈을 부릅뜨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격한 반응은 죄 없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곳을 찔린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르치면서도 위협하는 듯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집 온 여자는 화목을 지킬 줄 알아야지. 남들 말에 휘둘려서 제 집을 망가뜨리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의 화목이란 잘못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강혁 씨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과묵해서 무심코 지나쳤지만 관찰할수록 그가 유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라 목구멍에 걸린 의심을 억지로 삼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혁 씨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유라가 강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거의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유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강혁 씨는 대답 없이 힐끗 쳐다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평소보다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혁 씨는 저녁을 먹지 않고 마당에 앉아 밤늦게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둠 속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가 그의 속을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연히 강혁 씨가 유라의 방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치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어버린 사람처럼요. 그가 저를 지나갈 때 그의 눈은 붉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혁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친어머니가 늘 동생 편만 드는 이 집안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전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강혁 씨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이웃집에 가시고 유라가 외출하고 강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저는 물 2잔을 들고 나가 테이블에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화내지 마세요. 강혁 씨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라 형님이랑 강우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강혁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의 상처를 더 헤집었다고 생각할 만큼 긴 침묵이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의심한 지는 오래됐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강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강인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버려진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강우를 더 예뻐했어요. 걔가 무슨 짓을 해도 감싸줬죠. 반면에 저는 작은 실수만 해도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제가 질투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혁 씨도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평생 그 감정을 안고 살아왔고 저는 이제 막 몇 년 맛봤을 뿐이라는 차이만 있었죠. 저는 컵을 잡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강혁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력감과 결단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바보처럼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 혼자 이 집 전체에 맞선다면 그들은 가짜 도덕으로 저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저처럼 편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거짓으로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강혁 씨였습니다. 강혁 씨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지키고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받은 것은 회피하는 눈빛과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협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먼저 강혁 씨를 찾아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알고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강혁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란 피우면 우리 탓으로 돌릴 빌미만 줄 뿐이에요. 가면을 벗기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와 강혁 씨는 최대한 조용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야간 근무를 했고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분 앞에서는 강우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강혁 씨도 계속 출근했고 여전히 과묵했으며 시어머니가 그를 바보처럼 여기게 내버려뒀습니다. 때로는 그가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강혁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하게 둬요. 무시당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니까. 강혁 씨는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로 뒤뜰의 창고를 선택했습니다. 그 창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낡은 물건, 종이 상자 몇 개, 수리 도구 몇 가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지가 싫어서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고 유라는 옷이 더러워질까봐 들어가지 않았죠. 강혁 씨가 말했습니다. 마당 카메라는 저들이 가릴 수 있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른 걸 설치해야죠. 그는 비싼 카메라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광각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보 위에 높이 설치해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똑바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 밤늦게 복도를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 화면에 잡히게 됐습니다. 제게 가장 어려운 임무는 남편을 믿는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우가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도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한 번은 유라가 제 반응을 떠보려는 듯이 제 앞에서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동서 너무 착해서 남편이 어딜 가도 의심 안 할 거야.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인데 제가 왜 의심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면 그들이 즉시 경계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혁 씨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온 가족에게 며칠간 장기 출장을 간다고 알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척 말했습니다. 일하러 가는 거면 가야지.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스치는 안도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위한 길이 열린 것 같았죠. 유라는 아쉬운 척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요?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떡해요. 강혁 씨는 아내를 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강우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무심한 척했지만 저만은 그것이 그가 놓은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강혁 씨가 출장을 간 지 이틀 만에 강우는 유라의 방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눈치를 봤지만 밤이 되자 복도에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우는 몰래 유라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재빨리 닫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유라가 물을 마시러 나왔지만 도둑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속이 뒤틀렸지만 아플수록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혁 씨가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조심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저녁을 먹고 고객의 물건을 수리해주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께 머리가 아파서 일찍 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와 달리 별다른 질문 없이 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눈을 피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거나 적어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피곤한 척 일찍 방에 들어간 뒤 조용히 야간 근무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부엌에 서 있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마치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이 차키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혁 씨의 예상대로 그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강혁 씨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 확인하고 그 순간을 기록해 두었을 뿐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과에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바빠서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동료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응급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상태가 아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 구급차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두 사람을 싣고 왔습니다. 강우는 심박이 불규칙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복상사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울면서 떨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근무가 끝난 후 저와 강혁 씨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혁 씨가 그날 밤에 복도 녹화 영상을 틀자 강우가 제 방을 나와 유라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집을 나선 시간에 대한 강혁 씨의 메시지 내용이 응급실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혁 씨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엄마도 저것들을 구해줄 수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강혁 씨처럼 온순하고 인내심 강한 남자마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흑백으로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두 배신자가 자신들의 발로 치욕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크게 벌일 필요도, 세상에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비극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비극이 저를 대신해 답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의사는 강우를 심혈관 집중치료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쇠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말라붙어 숨 쉴 때마다 힘겨워 보였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복상사는 단순히 창피한 일이 아니라 재발할 수 있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과도한 흥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탔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전에는 모르는 환자를 돌보면서도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제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별도의 처치실에 남아 근육 손상 여부를 검사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였고 계속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으려는 듯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빨개진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유라는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가정을 망치지 말아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저는 제 옷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웃음과 굴욕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고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형님이랑 내 남편이 방금 직접 산산조각 낸 그 가정이요? 유라는 얼어붙었고 입술을 떨며 현행범으로 잡힌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한마디가 몇 시간 뒤면 과 전체에 퍼졌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추가 비품을 가지러 간호사실을 지날 때 수근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다시 심장집중 치료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민서 씨 남편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말 아껴. 그들이 침묵해도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직접적인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돌아와 응급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정부서에 어떤 이유로든 미화하지 말고 접수 시간, 초기 진단, 사용된 약물 등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정확히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구석으로 불러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거 민감한 경우인데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과장님을 보고 심호흡을 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충분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케이스를 포기하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병원 안에서는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신장 집중 치료실을 막 나왔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제가 받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 여사님이 바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외투는 급하게 걸쳤고 슬리퍼가 벗겨질 뻔할 정도로 걸음이 급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즉시 사람이 드문 복도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크게 벌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게 만들 셈이냐. 네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소문이 돌게 놔두다니 창피한 줄도 몰라?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존경해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체면에 목숨 거는 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이 어머니 집안을 비웃을까봐 두려우시죠? 그럼 저는요? 저는 지금 뭘 당한 건데요? 바로 이 집 안에서 제 눈앞에서 배신당했어요. 김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투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한테 대들어?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방관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신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몰랐다면 놀라고 충격받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와 화제를 바꿨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전부 저 유라년 때문이야. 걔가 시동생을 꼬드겼어. 그런 여자는 쫓아내야 해.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우리 강우는 남자가 마음이 약해서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웃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수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유라를 희생시켜 강우를 지키고 모든 죄를 큰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 강우를 유혹에 빠진 피해자로 만들어 동정과 용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더러운 사건을 몇 마디 사과와 가족회의로 덮을 수 있는 도덕적 사고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라 형님을 쫓아내고 강우 오빠를 저랑 계속 살게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고 유라 형님을 들이시려는 건가요? 김 여사님은 움찔하며 눈을 번뜩이더니 즉시 소리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이 집안은 위아래가 있는 집이야.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무슨 위아래가 더 남았나요?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는데 이 집안에 지킬 게 뭐가 더 남았죠? 김 여사님은 손을 휘둘러 저를 때리려는 듯 했지만 멈췄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으며 그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힐끗 보니 강혁 씨가 어느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밤에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에게서 보았던 참고 사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모두 듣고 자신이 억울하게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 안에서 배신당했으며 친어머니가 그 잘못의 편에 섰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강혁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즉시 역할을 바꾸듯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강혁아,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집안일은 엄마가 해결할게. 강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또 덮어서 해결하시게요? 김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마음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혁 씨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전쟁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거대한 균열이 되었고 아무도 예전처럼 화목이라는 두 글자로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면 부족으로 눈이 따가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고통에서 경계심으로 상태를 바꿨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억지로 도덕적인 척 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온 가족 다 부를 테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찾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회의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열렸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김 여사님이 장소를 선택한 방식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해 제가 체면과 소문을 두려워하여 말을 아끼도록 압박하려 했습니다. 강혁 씨도 와 있었습니다. 거의 밤을 새운 듯 얼굴이 쇠퇴했습니다. 유라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마치 칼이라도 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모두를 두려워했습니다. 강우는 집중치료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짧은 면회만 허락했기 때문에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왕복했습니다. 아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지시를 내렸죠. 김 여사님이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에 서서 마치 친척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저 유라년이 방정 맞아서 생긴 일이다. 걔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어. 우리 강우는 그저 남자가 마음이 약해서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아주 매끄럽게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밤새 잠도 안 자고 대본을 쓴 사람처럼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고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눈빛이 아니라 날카로운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목이 졸린 것처럼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유라가 감히 말을 끝내지 못하게 할 만큼 그녀의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김 여사님은 눈을 부릅뜨며 돌아섰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 내가 네 어미다. 말 조심해라. 강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김 여사님은 시선을 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체면을 지켜야 해. 남들 듣는 데서 소란 피우지 마라. 강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 계신데 무슨 체면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은 제게로 휙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달래면서도 위협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배운 사람이고 병원에서 일하잖니?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온 집안이 망신당한다는 걸 생각해야지.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이 어머니를 비웃을까봐 두려우시죠. 그럼 저는요? 저는 아파할 권리도 없나요? 김 여사님은 즉시 제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프면 집안에서 아파야지.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돼. 네가 아내로서 밤낮 없이 야간 근무만 하고 남편을 방치했잖아. 남자가 마음 약해지는 것도 이해가 돼. 그 말은 따귀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인으로, 외도를 제가 일하러 다닌 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집을 위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죄라면 밤에 일하는 다른 아내들도 모두 배신당해도 마땅한 건가요? 김 여사님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말대꾸야.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대답하는 겁니다. 말대꾸는 틀린 사람이 우길 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의사가 강우를 한 번 더 면회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걔 말을 들어봐. 어떻게 유혹당했는지 알게 될 테니 저는 집중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우는 그곳에 누워 두려움과 비굴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약하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그 여자한테 넘어갔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의 몸에 연결된 기계들을 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넘어가서 모텔까지 갔어요? 넘어가서 밤늦게 문자 보내고 집안에서 몰래 만났어요? 강우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방금 위험한 고비를 넘겼잖니. 저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이 위험해진 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제가 저 사람한테 모텔 가라고 약을 주사한 게 아니니까요. 방을 나오자 김 여사님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바늘처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남편을 방치하고 야간 근무만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거다. 이 동네에서 네가 맨날 집 비우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 테다. 저는 가만히 서서 마치 선전포고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 명예를 죽이려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혁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기실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혁 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덮으실 겁니까? 어머니가 아끼는 아들 구하자고 작은 며느리까지 진흙탕으로 끌어들이실 작정이세요? 김 여사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입 다물어. 이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강혁 씨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한순간부터 이미 망가졌어요. 분위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유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절망에 찬 비명 같았습니다. 좋아요. 다들 내 탓으로 돌리시겠다? 그럼 저도 말하겠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얼어붙고 강혁 씨가 숨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똑똑히 들었고 이 순간부터 이야기가 단순한 불륜 현장 발각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둘러싼 생존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여사님이 그 임신을 이용해 판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라의 임신했어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실은 마치 누가 소리를 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다가 괜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이 서둘러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각기 다른 표정이었지만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진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배를 감싸 안고 마치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맨 채로 최대한 약한 목소리를 내며 반복했습니다. 저 임신한 지 한 달 넘었어요. 말을 마친 유라는 김 여사님 쪽을 재빨리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것을요. 강우는 집중치료실에 누워 있었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의사가 커튼을 쳤습니다. 저는 밖에 서 있었지만 강우가 고개를 들어 밖을 보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면서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강우의 입술이 움직였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라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신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침몰시킬까봐 그리고 만약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 더욱 치욕스러워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단 한순간 당황했을 뿐 즉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서서 다그치면서도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만약 강우 아이라면 꼭 낳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실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성을 가졌다면 그녀는 그 아이를 모든 죄를 덮을 핑계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강혁 씨는 어머니와 마주 서서 아주 짧지만 목이 멜 만큼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평온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바라셨던 거군요. 김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강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바라셨던 거 아니냐고요. 제 아내가 제 동생 아이를 임신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기를요. 김 여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척 버텼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강혁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옳고 그름을 비틀어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런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수를 쓰고 있는지 파악한 사람의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하셨죠?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세요? 그 질문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유라를 멈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정말 확신했다면 즉시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라,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유라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겠어요?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똑똑히 말씀하세요. 유라는 구원을 청하듯 김 여사님 쪽으로 휙 돌아섰습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서야, 말 좀 가려서 해라. 임신한 사람한테 취조하듯이 묻다니. 네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잔인하지 않아요. 그저 사실을 묻는 거예요. 사실이 명백하다면 묻는 게 뭐가 잘못됐죠? 김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더 이상 도리라는 두 글자로 위협할 수 없는 상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혁 씨는 이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빙빙 돌리지 맙시다. 만약 당신이 정말 임신했다면 나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습니다. 유라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강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심한 지는 오래됐어요.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유라는 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저를 모욕해요. 김 여사님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강혁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병원 전체를 울릴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네 아내를 의심해? 네가 남자야? 이 집안 체면 지킬 줄도 몰라? 강혁 씨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불륜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 불확실한 임신을 이용하고 계신데 무슨 체면이요? 김 여사님은 강혁 씨를 때리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어머니를 쳐다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주버님을 때리시면 사람들은 더 이상 체면 때문에 비웃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비웃을 겁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비수 같았습니다. 네가 고상한 척 하지 마라. 네가 야간 근무만 안 했어도 남편 간수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야간 근무를 했고 저들은 배신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로 섞지 마세요. 유라는 이때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막힌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못 박듯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임신 6주예요. 저는 6주라는 말을 듣고 즉시 주목했습니다. 유라는 마치 외운 것처럼 너무나 빠르고 매끄럽게 시점을 말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집중치료실 침대 쪽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들고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우는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치 폭탄처럼 터지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님은 휙 돌아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유라는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혁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우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강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들 사이에는 배신보다 더 더러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란, 길게 이어진 실수들, 그리고 어쩌면 김 여사님이 그리려 했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키워온 음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안에서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의 삐삐 소리와 복도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싸움이 더 이상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숨기고 옳고 그름을 비틀며 심지어 임신까지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지키려는데 익숙해진 한 집안 전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강우의 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나온 후 대기실의 공기는 마치 누가 억누른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급히 쇼를 당겨 얼굴 반쪽을 가리고 탈출구를 찾듯 눈을 계속해서 굴렸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내놓은 카드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요. 강혁 씨는 벽에 기대서 있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정적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의사는 보호자들에게 소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람들은 점차 흩어졌습니다. 저는 제게 무슨 일이 터지든 저 밖의 환자들은 여전히 돌봄이 필요했기에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간호사실을 막 나왔을 때 그녀는 복도 끝에서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더욱 차갑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따라와라. 저는 그녀가 예전처럼 제 옷을 잡지 못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상계단 근처 발소리가 텅 비게 울리는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퍼지면 안 돼. 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내가 돈을 좀 챙겨주마. 보상이라고 생각해. 깨끗하고 조용하게 이 집을 떠나.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되물었습니다. 제 명예를 돈으로 사시겠다는 건가요? 김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명예가 더 남았니? 얘야, 인생은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야. 그 돈이면 네가 집을 구하고 직장을 옮기고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해. 고집 부리지 마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팔지 않아요. 김 여사님은 즉시 말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과 똑같은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너는 강우한테 과분해. 착한 거 하나가 전부인데 착해서 뭘 지킬 수 있겠니? 너는 맨날 일하러 나가고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여자 꼴이 그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장막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마세요. 그럼 당신이 원했던 사람은 유라 형님이었군요. 김 여사님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시선을 피하는 눈빛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형님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임시방편으로 잘못 놓인 물건이었고 유라야말로 김 여사님이 마음에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을 편애한 건 집안 수준이 맞아서 그런 거죠? 김 여사님은 입술을 꽉 깨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애한 거 아니다. 나는 사람 볼 줄 아는 것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셨길래 시동생이랑 모텔에서 뒤엉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셨어요? 김 여사님은 움찔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다물어. 그 말을 뱉으면 너도 같이 창피해지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창피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은 잘못한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그 몫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멀지 않은 곳에 강혁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은 그가 대부분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떠나자 강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걸 듣고도 아직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왜 이렇게까지 비뚤어졌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강혁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유라가 강우랑 결혼하길 바랐어요. 유라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마음에 들어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유라가 저한테 떠밀리듯 시집 오게 됐어요. 저는 강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혁 씨는 목이 메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말할 순 없어요. 다만 그때 엄마는 소문나는 걸 두려워했고 친척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서둘러 결혼시킨 것뿐이에요. 유라는 제 아내가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한 번도 저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 머릿속의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삐뚤어진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뚤어진 욕망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상황이 맞아떨어지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강우를 감싼 거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며느리의 명예와 큰아들의 고통을 짓밟아서라도 아끼는 아들의 이미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여사님 같은 사람에게는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저를 집안을 망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강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지킬 거예요. 응급 기록, 진단서, 접수 시간, 그리고 카메라 영상까지요. 강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으면 저들도 말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가 규정에 따라 접수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시간대별 기록과 초기 진단서 번호를 보관했습니다. 저는 직업 윤리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정당한 절차 안에서 진실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를 협박할 때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강혁 씨에게 창고 카메라 영상과 그들이 그날 밤 집을 나선 증거를 잘 보관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소문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비트는 그들의 입에 의해 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집중치료실 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유라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로 나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오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림자처럼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임신했다고 선언하고 울며 애원하고 막다른 길에 몰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점에 사라지다니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향을 바꾸고 있을 뿐이었고 유라는 또 다른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 달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림자처럼 병원에서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다른 길에 몰려 모두를 함께 끌고 가라앉으려는 사람의 위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제가 간호사실로 돌아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강우의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 여사님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가 또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익숙한 도덕론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정오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강혁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가 강호한테 문자 보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강우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하고 싶다며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그의 쉬고 공황에 빠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유라가 문자 보냈어.
내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온 집안 망신시키겠다고 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우는 더듬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임신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협박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진짜였습니다. 강우는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모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하면 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배신한 걸 알까봐 두려운 거지 내가 아플까봐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건 망신당할까봐 두려워서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 여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마치 집주인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집에 다녀온 사람처럼요. 그녀는 저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으르렁거리면서도 억지로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라. 이 일은 여기서 덮어야 해.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 집안 조상님들 명예를 유라 같은 년이나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상님들을 부적처럼 들먹였지만 그 부적을 잘못을 덮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지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예는 죄를 숨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지금 말이라고 하니 어느 집인들 문제가 없겠어? 중요한 건 조용히 덮을 줄 아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덮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입을 막는 건가요? 김 여사님은 할 말을 잃고는 익숙한 수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너도 망신당해. 사람들은 너를 남편 간수도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입 다물고는 못 살겠어요. 바로 그때 강혁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손에는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만 말했습니다. 저 이혼 서류 제출할 겁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찬물을 맞은 사람처럼 휙 돌아섰습니다. 너 미쳤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아들 둘 다 가정이 깨졌다고 알게 하고 싶어? 강혁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깨지더라도 제대로 깨져야죠. 저는 배신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김 여사님은 소리쳤습니다.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강혁 씨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면 오직 강우 생각만 하셨나요?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경계선이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김 여사님과 강우, 다른 한쪽에는 저와 강혁 씨. 더 이상 중간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쳐다보며 숨기지 않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강혁이 따라서 날뛰지 마라. 너는 작은 며느리야. 분수를 알아야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못된 일의 분수를 알면 평생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강혁 씨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못 박듯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민서 씨 압박하지 마세요. 분수를 알아야 할 사람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울면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네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강우를 제대로 가르칠게. 남자가 한 번 실수해도 결국 아내한테 돌아오는 법이야. 저는 어머니를 보고 강우가 누워있는 집중치료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실수한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싸주는 것에 익숙하고 들켰을 때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나약한 남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떨림 없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제 탓을 하고 저를 입 다물게 하려 하신다면 저는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누구를 헐뜯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것처럼 강우는 갑자기 의사에게 저와 몇 분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잿빛 얼굴로 갑자기 복도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우는 제 다리를 붙잡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마음이 약했을 뿐이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와 김 여사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몸을 숙여 말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건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강우는 울며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발을 뺐습니다. 실랑이 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켰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멈췄을까요? 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상황을 수습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에 내선 전화가 울렸고 동료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 씨, 어젯밤 응급 환자에 대해 묻는 전화가 왔어요. 낯선 목소리인데 자꾸 특이 케이스였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익명의 전화,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묻는 전화, 유라가 행동을 시작했거나 누군가 스캔들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분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곧 터져버릴 것이고 이번에는 아무도 손으로 가리고 입으로 비틀고 도덕으로 저를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병원에 걸려온 익명의 전화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수습하게 내버려 둔다면 저는 죄인이 되고 진실은 체면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찻상은 반듯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것을 회의라고 부르지 않고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미리 짜인 덫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가까운 친척 몇 분과 늘 중재인 역할을 맡는 나이든 이웃 어른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우도 와 있었는데 방금 병을 앓고 난 사람 치고는 거울 앞에서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혁 씨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예의상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진 않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김 여사님이 즉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집안일은 문 걸어 잠그고 해결하는 법이다. 작은 며느리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남들 입방아에 올라 망신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를 침착하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문내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친척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에헴, 이미 벌어진 일이니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는 거지. 김 여사님은 즉시 그 기회를 잡아 얼굴을 가리고 교묘하게 흐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쟤는 밤낮 없이 야간 근무만 하고 남편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니 우리 강우가 한번 실수한 거죠. 어떤 남자가 안 흔들리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군가 제 명예를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입을 빌려 진실을 덮고 배신을 사고로 저를 원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짠! 각본대로였죠.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지는 말아줘. 어머니를 생각하고 형을 생각하고 우리 집안 전체를 생각해줘. 저는 강우를 쳐다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두려워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짧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당신이 선을 넘은 순간부터 망가졌어요. 당신이 부순 걸 내가 다시 붙일 의무는 없어요. 한나이 많은 이웃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타이르면서도 책망하는 목소리였죠. 아가씨, 남자가 실수해도 돌아올 줄 알면 된 거야. 여자는 참을 줄 알아야지. 저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무시당하기 위해 참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더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쟤는 심지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진료 기록을 무기로 삼다니. 여러분, 이게 분수를 아는 여자가 할 짓입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못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료 기록을 무기로 삼은 게 아니라 단지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책상을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시켰습니다. 강혁 씨는 모두를 똑바로 쳐다보며 치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가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배신한 사람 때문이지 배신당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은 움찔했습니다. 너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냐, 강혁아. 강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김 여사님이 USB를 낚아채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험악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연극을 하듯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저주받을 거예요. 당신들 편히 못 살 줄 알아요. 김 여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유라는 어머니를 향해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우세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체면이잖아요? 저는 유라를 쳐다보며 높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연기하세요. 그날 밤 내 남편을 모텔로 끌고 간 건 형님이었어요. 뭐가 두려워서 구해달라고 소리치세요? 방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급히 막아섰습니다. 그만 말해! 창피하게. 여자애가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죠. 저는 단지 진실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에요. 강우가 이때 당황하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유라, 너 입 다물어. 유라는 미친 듯이 웃더니 강우를 비겁자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내가 입 다물라고? 당신은 방금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나한테는 입 다물라고 문자 보냈잖아. 내가 아직 돌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해? 김 여사님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혁아, 그 USB 치워. 틀지 마. 집안에 친척들 계시잖니. 강혁 씨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붉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이 두려우시지만 죄는 두렵지 않으시군요. 그러고는 강혁 씨가 USB를 TV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창고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 복도에 강우의 그림자가 나타나 앞뒤를 살피고는 곧장 유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유라가 문을 살짝 열고 누가 볼까 두려운 듯이 강우를 재빨리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명백한 그 모습은 참으라고 조언하려던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저에게 참으라고 조언했던 이웃 아주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 어르신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대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온몸을 떨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입을 더듬거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떤 대본으로도 그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모두가 미처 감추지 못한 당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강우의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몇 년간 옆에서 잠들며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그는 속삭이며 웃으면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야간 근무만 가면 우리 만날 수 있어. 금방이야. 그 한마디는 김 여사님이 애써 지어낸 마음이 약해서라는 각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삼켰고 어떤 사람은 대신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혁 씨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려 했지만 강혁 씨는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돋아난 그의 손.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진실이요? 김 여사님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네 어미를 죽일 셈이냐? 강혁아, 이 집안을 온 동네에 망신시킬 작정이야? 강혁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지만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망신은 저들이 시킨 겁니다. 저는 단지 모두의 눈을 뜨게 해준 것뿐이에요. 방금까지 울며 피해자 행세를 하던 유라가 가면을 벗어던지듯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은 아내이면서 그림자 같았어. 맨날 야간 근무만 하고 어떤 남자가 견디겠어? 그 사람이 외로우니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찾은 거지. 뭐가 잘못됐는데 그 뻔뻔한 책임 전가의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자였고 형님은 뭘 했길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친척들은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우는 땅으로 꺼지고 싶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하면 네 입을 찢어버릴 테다. 여자애가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잘못한 사람의 몫이에요. 김 여사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동맹을 찾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감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저에게 참으라고 조언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강혁 씨는 적절한 순간에 영상을 끄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꺼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아내를 억울하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민서 씨를 집안을 망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습니다. 유라는 움찔하며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강혁 씨가 막았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종이를 펴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친척 어르신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강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유라가 이전에 받은 진료 및 초음파 기록입니다. 만약 임신했다면 그 주수는 방금 병원에서 소리쳤던 육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라는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현저히 작아졌습니다. 당신 그걸 어디서 났어요? 사생활 침해예요. 강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생활?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숨겨놓고 나한테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요? 김 여사님은 즉시 방어에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임신 초기에 주수가 잘못 나오는 건 흔한 일이야. 의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 저는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차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말과 서류가 이렇게 다르고 하필이면 방패가 필요했던 바로 그 시점에 그런 오차가 생길 수는 없어요. 방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그 임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전략을 바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몰아붙이잖아요. 내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형님이 뭘 했는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죠. 그러고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응급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협하듯이 테이블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나이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단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의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사는 필요한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에는 비정상적인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종류의 흥분 보조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약을 주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존재합니다. 방 안은 마치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충격과 민망함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은 공황 상태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기력 보충하라고, 남자 체면 지키라고. 김 여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지만 여전히 버텼습니다. 엄마는 그냥 널 걱정한 거야. 남자는 강해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강혁 씨가 옆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으로 온 집안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셨군요. 유라는 이때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핏발 선눈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광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님을 똑바로 가리키며 마지막 장막을 찢어버리듯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저 남자를 꽉 잡으라고. 저 여편 내버리고 나랑 결혼하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 민서라는 여자는 당신 아들한테 과분하다고, 맨날 야간 근무만 하고 강우를 지킬 수 없다고 거기까지 말한 유라는 저를 향해 악독한 목소리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착하면 이기는 줄 알아? 이 집안에서 착한 거는 남들한테 밟히기나 하는 거야.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유라가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친척 어르신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미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짓을 부추겨? 이웃 아주머니가 문가에 앉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체면 때문에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꾸미는 사람은 처음 보네. 강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온갖 소리를 들었지만 귓가에는 단 하나의 사실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한 번의 실수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키워지고 감춰지고 꾸며지는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가 김 여사님을 똑바로 가리키며 진실을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고 누구도 제게 참으라고 강요할 자격이 없었으며 그들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불길을 끌 만큼 강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라가 어머니가 주셨어요. 라고 소리친 후 방은 마치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라는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김 여사님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는 눈빛들만 남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술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미쳤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하지만 부인할수록 그녀의 손은 더 떨렸고 눈은 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공포는 억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벗겨진 데서 오는 공포였습니다. 한 나이 많은 친척 어르신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부도덕하게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집안 며느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며느리한테는 그런 짓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치욕스러운 짓을 부추기고 작은 며느리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처음에 중재인으로 초대되었던 이웃들은 이제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애써 가꾸려 했던 이 집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공허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강혁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눈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칼로 베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셨어요? 언제까지 그 잘못을 감싸실 겁니까? 김 여사님은 익숙한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입 다물어? 내가 네 어미야. 강혁 씨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요? 어떤 어머니가 며느리를 동생 손에 넘기고 큰아들은 이 악물고 치욕을 참게 만듭니까?
김 여사님은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강혁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못 박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어머니가 없는 셈 치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그 잘못을 감싸신다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김 여사님은 마치 가슴을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주위 친척들도 처음으로 강혁 씨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마치 꿈에서 깨어나 폐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형을 쳐다봤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지만 어떤 사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계산만 있었군요. 말을 마친 저는 김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체면을 지키고 싶으셨지만 그 대가로 저와 아주버님의 명예를 희생시키셨어요. 뭘 지키셨나요? 그저 감싸주는 버릇만 지키셨을 뿐이에요. 유라는 이때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듯이 울지 않았습니다. 악에 받쳐 울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낚아채 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내가 죽어줄게요. 당신들 속 시원하게. 내가 죽으면 누가 망신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녀는 소리치며 문틀에 머리를 박으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몇몇 여자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여사님도 공황 상태에 빠져 유라야 유라야 그러지 말라고 외치며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강혁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유라를 막아서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 연기해. 살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 유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은 이글거렸습니다. 제대로? 당신들이 나한테 제대로 대해줬어? 강혁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잉여인간 취급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대로 대해줬어. 유라는 저를 향해 찢어버릴 듯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 너도 진흙탕에 같이 끌려 들어온 거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어요. 단지 형님과 함께 가라앉기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 소란 속에서 한 이웃이 재빨리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센터 직원과 관할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큰 싸움이 났고 누가 자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변명을 차단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말투를 바꿔 이 일을 집안의 오해로 만들려 했지만 더 이상 오해라는 두 글자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명소리, 영상,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뻔히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나서서 해결을 위해 온 사람들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자살 소동이나 소란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인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며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강혁 씨는 이때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마 그는 이날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서명해. 유라는 얼어붙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신 감히. 강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감히 하고 싶었어. 단지 오늘에서야 억울하게 의심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졌을 뿐이야. 주민센터 직원과 몇몇 친척들 앞에서 강혁 씨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고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면서도 울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그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 그의 심장에 다시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반사신경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지만 친척 어르신이 이미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강우를 보며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사랑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제 눈앞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날 밤 의사가 했던 경고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흥분하면 재발하기 쉽다고.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낙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골목 어귀에서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대가는 복수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제때 제대로 제 주인을 찾아온다는 것을요. 구급차가 강우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간 후 집은 마치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의자들은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의 찻잔은 그대로였으며 USB와 서류 뭉치는 마치 아무도 이 일이 없었던 척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차례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조언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죠. 떠나기 전 한 어르신이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숨기기만 해서야 하늘이 무섭지 않나.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강혁 씨 그리고 김 여사님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김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섰지만 며느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도덕론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마치 말만 하면 옳고 그름을 뒤집을 수 있다는 듯이요. 남자가 다 그렇지. 한번 실수해도 돌아올 줄 알면 된 거야. 분수를 아는 여자는 남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법이야.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 치욕을 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김 여사님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혁 씨는 방 한구석에 서서 여전히 이혼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바닥을 향한 채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이 이미 충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해야 할 말을 끝내기 위해 병원의 강우를 찾아갔습니다. 강우는 병상에 누워 손에 링거를 꽂고 눈은 피차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른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한테 속았어. 내가 바보였어. 생각이 없었어.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고 똑바로 물었습니다. 바보였어요? 아니면 욕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감정에 대한 욕심? 떠받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욕심? 그러고는 운명 탓으로 돌리는 욕심이요. 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나 변할게. 맹세.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저는 강우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바로 이 집에서 나를 배신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망신당할까봐 두려워할 뿐이에요. 당신은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들켰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강우는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듣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맹세로 고칠 수 없어요.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강우가 고개를 숙이자마자 김 여사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자세를 되찾았고 얼굴은 차가웠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은 것을 보고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제게로 돌아서서 원망과 명령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제가 저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너는 뭘 더 원하니? 너는 나를 생각하고 이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집안의 명예는 당신이 그 일을 꾸민 순간부터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김 여사님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꾸며? 너는 저 유라년 말을 내 시어미보다 더 믿니? 저는 빙빙 돌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결과를 보면 돼요. 김 여사님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익숙한 사람의 방식이었죠.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네 병원에 가서 난리를 칠 거다. 네가 진료 기록을 이용해서 가족을 모함했다고 말할 거야. 너도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 결과를 알겠지? 직장 잃고 명예 잃으면 누가 너를 쳐다보기나 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마 너무 여러 번 위협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병원 소유이고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문내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익명으로 응급 상황에 대해 문의한 전화는 병원에서 추적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네,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시면은 병원은 그 전화의 발신지를 조사할 것이고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날 겁니다. 김 여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릎 꿇고 있던 강우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협박하실 겁니까? 어머니는 동생을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이기셨네요. 그런데 뭘 이기셨나요? 김 여사님은 강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가 작은 며느리 편을 들어서 네 어미한테 대들어? 강혁 씨는 평온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가 더 이상 잘못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가 간호사실에서 전달해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익명 전화번호는 기술팀에서 기록했고 그것이 유라의 지인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김 여사님에게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짧지만 충분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유라 형님은 저를 협박하려다 스스로 흔적을 남겼네요. 김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마치 모든 애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점차 작아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펜을 들어 먼저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높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아요. 단지 더러운 곳을 떠날 뿐이에요. 강우는 제 서명을 마치 판결문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는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돈이나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한때 진심으로 그를 집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요. 제가 서류에 서명한 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 강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충분히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체면이라는 낡은 상자에 되돌려 놓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야간 근무, 익숙한 소독약 냄새,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슬리퍼 소리, 저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지나가며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침착하고 더 단단하고 그리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습니다. 병원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일했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인생이 엉망일 때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실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응급 호출벨이 울리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면 오히려 강해집니다. 무심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혁 씨가 며칠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후에 병원에 왔는데 작업복이 아니라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의 모습을 보니 문득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긴 폭풍을 겪은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하룻밤에 온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강혁 씨가 작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민서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몇 년은 더 눈 감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침묵으로부터 저 자신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침묵했던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고 남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으며 집안 간수도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깨지고 나니 가장 무서운 것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이 금가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라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데리러 왔습니다. 소란스럽지도 길게 끌지도 않고 마치 부끄러운 물건을 문 밖으로 치우듯이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유라가 부적처럼 내세웠던 그 임신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몰려서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리지만 쌓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유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고 그 집안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쫓겨난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그 소동 이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친척들은 피했고 이웃들은 예전처럼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입과 모범적인 어머니라는 명성 때문에 그녀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인한 척했지만 그 강인함은 고독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고독은 때로 평생을 체면 때문에 산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우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심장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과하고 변명하고 약속하며 자신이 휩쓸렸고 마음이 약했으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 읽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제대로 사세요. 다음번에는 누구의 인생도 망치지 말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과는 시간을, 믿음을, 배신당한 사람의 평온을 되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지만 후회가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책감을 덜고 살게 도와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해서 평생 기억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은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 흉보는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지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각자 자신의 몫을 안고 살아가겠죠. 제가 그들을 밀어뜨리기 위해 손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라앉았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밤, 저는 늦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기계 소리와 드문드문 들리는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길게 이어진 노란 조명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가정을 바라며 참고 굴욕을 견뎠던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평화로운 집은 제가 단호함으로 스스로를 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버리는 것이라고. 제때 버릴 줄 알고 더 이상 인간적인 정이 없는 곳을 떠날 줄 알고 수없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후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시청자 여러분께 때로는 행복이 무조건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멈추고 더 나은, 더 가벼운 삶을 살 기회를 얻기 위해 멈추는 것. 모두가 이혼해야 하는 것도 모두가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정이 있고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계산과 거짓만 있다면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폭풍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폭풍이 제 주소를 찾아오는 것을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저는 등을 돌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살기 위해서요.